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을 58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공천 면접을 시작으로 이른바 한동훈표 공천이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 하위 20% 명단을 설 연휴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여권 험지로 꼽히는 서울과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이어 수도권 험지에서도 중진 출마를 권유하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면접이 끝나면 한동훈식 공천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몇 석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그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과정부터 노력을 해나가겠다.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월 초 통보 예정이었지만 내부 분열 등을 우려해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다선 의원과 야권 텃밭인 호남 지역 의원 물갈이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미래지향형 새로운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상당수 영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입니다. 제3지대 세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탈락 의원을 상대로 영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이번에는 연탄 봉사 있지 않습니까? 연탄 실어 나눠주는 그 봉사 활동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하다가 얼굴에 묻히는 이 검댕이라고 하죠. 이것도 일부러 묻힌 것 아니냐, 연출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굉장히 잘 끓이십니다.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 지금 여기로 오시죠. 일부러 뭐가 묻으셨나요? 오뎅 먹는 건 훌륭한 멸치라고 뭘 부딪히면 버리긴 건데 그런다고 이렇게 만회되지 않아요. 자, 연탄을 실어 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무언가가 묻죠.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거울 보고 화장하듯이 묻힌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제기됐던 겁니다. 자, 얼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얼굴에 무슨 연탄가루 같은 게 진짜 묻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코랑 양뺨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 있긴 한데, 이를 두고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요, SNS를 통해서 대체 한동훈 위원장은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가 묻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양손으로 볼에 묻히고 또 콧등에도 한 점 찍은 듯 인공의 흔적까지 담겨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티나도록 아니면 연탄 화장이냐 이렇게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료 시민을 돕는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것 아니겠죠?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연탄 화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얼굴에 묻혔다는 건데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화면으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또 다른 사람 당직자가 얼굴이 너무 허였습니다 이러면서 직접 그 손에 연탄을 묻혀서 한 위원장 얼굴에 묻혔는데요. 예? 이 보통 행사 초반에 긴장감을 다소 푸는 차원,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많이 나와 있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당을 이끄는 위원장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연탄재를 얼굴에 묻히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다수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탄은행 허 대표 역시 본인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연탄을 묻힌 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번에만 굳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한 위원장이 오히려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굳이 일부러 안 묻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얼굴에 연탄을 묻히니까 뒤로 슬쩍 피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 때 묻혔을 때 잘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깜짝 놀라서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는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영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당 쇼한 사람 눈엔 뭐든지 쇼로 보입니까? 저것도 쇼로밖에 안 보입니까? 거짓 선동하시는 거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민영배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과라고요? 뭐 좀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발라줬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얼굴에 자연스럽게 묻은 게 아닌데 그건 쇼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자,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로 오시죠. 여기로 오시죠. 여기로 오시죠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장난을 쳐요. 얼굴에 뭐 묻으셨네 하더니 일부러 묻혀버렸어요. 자, 이제 물론 저 자리가 평소에 연탄을 나르는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뭔가 이른바 그림을 만들기 위한 장치는 해줬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직접 얼굴에 뭘 바른 건 아니라는 건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 논란될 게 저거밖에 없는지, 국회의원의 직분으로서 민영배 의원의 문제 제기는 자, 본인도 아마 본인은 연탄을 안 날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연탄을 날라봤으면 저런 정도의 장면은 흔히 나온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 문제 제기 자체가 유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총선을 2달도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 지적할 것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런 식의 논란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되치기를 당하는 듯한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쇼라는 말을 민영배 의원이 했다는데 정치권에 포커스가 모여지는 것 같아요. 자, 쇼라는 게 뭡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민영배 의원을 향해서 탈당 쇼를 했던 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소환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자, 저러면서 당시만 해도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다시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 자책골을 여러 골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그때 당시에 위장 탈당 이야기가 다시 또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예. 그리고 꼼수 이런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민영배 의원 경우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연탄 수검댕이 이 이야기도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충북이었던가요? 거기 가서 어떤 어린이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치우는 이런 장면이 노출이 돼서 오히려 그것을 어떤 역선전을 하려고 했는데 미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렇게 굳이 이거 안 묻혀도 됩니다 하고 치우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미담이 하나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연탄 배달 저것인데 별개인데 원래 당대표 이름으로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을 그 돈을 선물을 안 하고 연탄 7만 장을 사서 필요한 곳에 나눠줬다. 이것이 그러니까 연탄 그 부분이 좀 그렇게 부각이 안 됐는데 저 민영배 의원이 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자책골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번에 부산의 사직 야구장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뜨니까 뭐라도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게 부분적으로 미담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나타난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당대표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여기저기 돌리는데 그걸 안 하고. 네, 그걸 안 하고 7만 장의 연탄을 그 돈으로 7만 장의 연탄을 사서 연탄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것은 한 2,000장 배달한 거는 다른 이야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고 연탄과 한동훈 이것이 다시 그 화제가 되고 있으니 자책거리죠.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는. 예. 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어찌됐든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는데 아니 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더 세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이 발언을 이재명 대표를 해서 했던 발언인데 이 발언에 대한 논란입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조금 센 발언이었죠. 검사 독재였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갔을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었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번 다뤘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발끈합니다.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번엔 욕설이 튀어나와요. 욕설이. 검사 독재가 만약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 돌아다닐 수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끔소리하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자, 저희들이 이제 삐 소리를 했습니다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욕설 논란에 우상호 의원이 또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우 의원은 본인이 표현이 과했던 건 맞다 이러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유튜브 방송이 편집을 늦게 해서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지상파,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라 편하게 말하다가 세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상파였다면 긴장을 좀 했을 텐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정색들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두둔하는 입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특기가 있죠? 팩트 폭격, 팩폭이라고 하죠. 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우상호 의원 뭐라고 반박합니까?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 대표한테 감옥을 운운한 거 한동훈도 말 심하게 한 게 맞지 않느냐. 어느 당대표가 다른 당대표에게 감옥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문을 냈는데 그런 욕설을 공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따지면서. 자, 욕설, 과거 전력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그럴수록 우 의원 같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광주 룸사롱에서 운동권까지 모여 놀면서 여성 동료에게 비속어로 욕설을 한 과거 이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NHK 사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저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팩트로 폭격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그 상대 진영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거에 있어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그 밑에 당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에서 한 사람들의 수준, 그 수준 이하로 이제 내지는 이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 조롱과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모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타당의 정치인 내지는 대표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우상호 의원, 민영배 의원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도 굳이 본인이 이렇게 뭐랄까 최전선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들리냐면 논쟁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에 아무 말을 안 해요. 대신 밑에 사람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당 대변인실 또는 대표 비서실장 명의로 나오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건건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논박을 하면 결국 나중에 어떤 얘기에 설화에 얽매이게 되는 사람은 한동훈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해놓고 협치라는 게 나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상호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탄 배달 같은 경우는 쇼라도 국민을 위한 쇼라면 경쟁을 해서 해야죠. 그럼 저게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잘한 부분을 경쟁도 안 하면서 그걸 꼬투리 잡으려고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하는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우상호 의원도 어쨌든 먼저 험악한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반응을 한 건데 먼저 이런 말을 썼다는 거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좀 약간 사과하면서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좀 하는 그 지도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진정한 공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그 어떤 논쟁 구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건건이 저렇게 반박을 하다 보면 본인도 구설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때 뭐 과거에 뭐 많은 의원들이 그랬습니다만 나이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건방진 X. 또는 뭐 어린 X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싸움 같은 걸 할 때요. 말싸움에서 지잖아요. 그 자기가 논리가 궁하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로 걸고 넘어질 게 없으면 너 몇 살이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디서 반말이야?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말싸움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졌다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거로 알아요. 뭐 이모 발언부터 뭐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좀 긴장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이런 말싸움으로 뭐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뭐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저런 일도 저는 벌어진다고 보는데 글쎄 뭐 저는 말싸움에서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논리로 대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나이 뭐 이런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지금 민주당 의원들 생각에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아마 저런 식의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총선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2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나이로 걸고 넘어질 경우에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글쎄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나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나이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방진 X, 어린 X가 이런 얘기 들을 나이는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신체적인 나이보다는 너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이야기예요. 그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의도 생리를 잘 모르면서 저렇게 하나하나 저번에 뭐 깝죽거린다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런 깐죽대지 말라고. 깐죽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면서 정치판에 처음 들어와서 너무 좀 설친다.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야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하나 받아치면은 총선 구도가 정말 그 윤석열 대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이 돼버리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그 본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지 정면에 나서는 거예요. 총선 정면에.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비난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전부 다 입장을 냈거든요. 이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GX까지 그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침묵을 한다? 그것은 그 한동훈 스타일이 아닌 것이죠.
자, 뭐 한동훈 위원장 이후에 그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방송,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겠죠. 이른바 한동훈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유튜브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그 자체 유튜브인데요. 국민의힘 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지금 35만 4천 명이 됐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26일 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달 6일까지 연합뉴스가 집계를 했는데 한 달여가 구독자 수가 11,000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유튜브 채널과 달리 이 가입자 수가 적극 지지층에 한정된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한 위원장의 팬덤 등등이 반영된 긍정적 수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34만 7천여 명까지 끌어올렸다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 숫자가 줄어서 34만 1천여 명으로 유지되던 것들이 6일여 만에 폭증한 수치입니다. 자, 그중에서도요, 이 영상이, 지금 보실 이 영상이 특히 뭐 조회수가 높대요. 그만큼 회자가 많이 된다는 건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이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 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간. 네, 저런 장면들은 사실 저희 기존의 이런 뉴스나 매체에서는 많이 못 보여드리죠. 근데 유튜브는 이른바 짤로 계속 돌거든요. 야, 저도 한가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치에서 상당히 그 노련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에 처음 들어오는 초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쭉 꾸준히 잘 해나가면 정치 지도자로 잘 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최고위층 자리를 맡다 보니까 그 고위층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지점도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장수를 할 게 아니잖아요. 무관을 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문관이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경영을 하는, 지도를 하는, 그 운영을 하는 위치에 올라갈 텐데, 그때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건 좀 줄이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 맞으면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그 격전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격전지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뭐 최고의 빅매치가 전망되는 곳, 아무래도 여기겠죠. 인천, 계양을,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번 설 명절 때 시장을 갔대요. 각자 전통시장에. 근데 원희룡 왔대요. 이재명 왔대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 불과 몇 미터 앞에 서로 마주친 겁니다. 사실상 마주쳤어요.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만났는데요. 자, 누가 저 상황을 중계를 했던 걸까요? 어느 분 목소리로 지금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요. 여기 옆에 원희룡 옆에 이재명 있는데요. 이재명 옆에 원희룡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자, 원희룡 장관은 자, 인사를 하다가 말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어디. 잠깐만, 저로 한번 가볼까? 근데 저쪽에 이재명 대표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원희룡 장관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예요? 잠깐만, 나 저기 가야 되나? 그래요? 예. 근데 저분은 저러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아니 왜 날 안 만나려고 그래? 뭐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저게 이제 8일에 계양산 그 전통시장인데요. 저도 한 리포트를 봤는데 그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기자 뒤로 지나가고요. 바로 그 뒤에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이 기자랑 인터뷰까지 합니다. 자, 이게 한 10m 간격이에요. 거의 이제 마주쳤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상인들 중심으로 이제 상인들 라인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예? 원희룡 장관은 이제 시민들과 그 전통시장에 와 있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 상인들을 바라보고 등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마주하게 된 상황이 온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다 말고 이재명 대표가 와 있다고 하니까 원장관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 방금 보신 것처럼 예? 몇 초간 서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을 봤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적어도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봤거든요. 어허. 저렇게 등을 지고 있어서 악수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는데 누가 뭐 주변에서라도 뒤에 원 장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이 대표가 뒤를 돌아봤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아까 여기 이재명 대표, 원희룡 대표가 여기 만났습니다라고 이제 중계 비슷한 걸 누가 해줬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유튜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대표 지금 저 상황 자체가 이 대표가 아무래도 당대표 신분으로 시장을 찾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당직자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 나온 당원들 뭐 등등 해서 되게 거대 군단으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았고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간 목도리 한 2, 3인 정도만 같이 다녔거든요. 소규모로. 그래서 아마 눈에 띄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 전 장관은 저 상황에 대해서 인사라도 나누려고 조금 기다렸는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나를 밀치고 이재명 후보도 그냥 지나쳐서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이 있는 줄 몰랐다. 이 확률은 거의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 웅성웅성 하는데 뭔가 뭐 고개라도 돌려봤어야 되는데 아마 애써 무시를 한 것 같은 그 장면입니다. 만약에 뭐 몰랐다고 해도 저 와 있는 걸 몰랐다고 해도 저 장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준연동 형제를 이재명 대표가 채택을 하면서 결국은 개항으로 나갈 확률이 이제 90% 이상 됐죠. 예. 두 사람이 빅매치가 현실화됐다는 걸 하나 느낄 수가 있고 하나는 저것을 애써 이재명 대표가 무시를 했다면은 아마 그 앞으로도 좀 무시 전략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만약에 저기서 이재명 대표가 그 원희룡 장관 오셨나 해서 뭐 악수를 나누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정말 두 사람이 대치하는 맞대결하는 게 상징적으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아침 사진이 그걸로 전부 일면 투톱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신문은 안 나온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구도는. 본인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뭐 영체담도 하자고 하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냥 애써 무시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그 지역구 한 곳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이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은 애써서 피하고 싶었겠죠. 예. 자, 이제 후보가 이제 한 지역에 맡으면 지역별로 이제 지역 방송이라든가 토론회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밀리는 후보, 도전하는 측에서는 한 번이라도 토론회를 더 하려고 하겠죠. 한 번이라도 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내가 괜히 저 사람 만나가지고 표 깎일 것 같다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사무실도 한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들의 관심도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더더군다나 언론의 주목도는 당연히 가장 높은 곳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런 신경전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투샷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 뭐 일부러 막 스토킹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근처로 만약 일정이 우연히 짜진다거나 하면은 그래도 투샷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경쟁이 벌어집니다라는 국민의 관심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는 그런 그림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는 게 한마디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게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런데 계속 원희룡과 뭔가 구도를 만들면 나한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두 사람의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일단 원희룡 전 장관 공격적입니다. 돌을 치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자, 돌덩이 먹이려면서 원희룡 전 장관은 공격을 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아유, 어떤 뭐 명령대전 막 이런데 언론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그냥 웃습니다. 저 웃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이제 지역에서 그 TV 토론 같은 것도 하게 될 겁니다. 법정 TV 토론 횟수가 있어요. 그 외에 아마 지역 방송이나 지역 언론 이런 데에서 이제 이른바 투샷 두 사람이 함께 토론하거나 함께 앉아 있는 장면을 보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외에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아, TV 토론도 잘 안 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외에는 안 한다는 거죠. 과거에 그 YS하고 DJ가 경쟁했을 때요. YS가 DJ가 이제 계속 토론에 능하니까 YS한테 토론하자고 계속 그랬던 적이 있는데 YS가 그때 국내 방한한 영국 총리인가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뭐 7%포인트 차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 TV 토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이제 아마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이제 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예 상대가 아닌 것처럼 지금 단 한 번도 거론을 안 했잖아요. 아마 그런 현상이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다 피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천 계양을 아니 수도권 이 전체 판세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지금의 구도와 바꾸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 원희룡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뀌네 우리한테 해볼 만하네.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같이 개항을 해 본인이 승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일단 발목을 잡는 전국 지원 요소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에도 지금 충실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이게 격전지로 떠오르면은 다른 데 지원 요새 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나 이것이 대장동 이슈가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장동 원희룡 전 장관이 대장동 일타 강사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장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거고 그 시점에는 대장동 재판도 계속되는 시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분도 나온다고 하고 제3지대 정당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제3지대가 지금 하나로 합쳐졌어요. 개혁신당. 그쪽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협공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그 표 계산에서는 또 다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이슈 논쟁을 하는 사이에서는 협공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토론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2022년에 처음에 대선 초반에 그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토론회 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본인이 정치를 오래 했고 또 토론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예비 후보가 학정적 범죄자와는 토론 안 한다. 이래서 토론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원희룡 장관과는 좀 달라진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눈에 띄는 또 다른 빅매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작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죠. 사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수진 의원, 왼쪽에 있죠.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비례대표 이수진 아니에요. 그 판사 출신. 지난번에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하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리스트에도 없고 큰 피해자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주 커졌습니다. 이 동작을 같은 경우에 사선 출신 나경원 의원이 말씀 주신 대로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공천을 했죠. 그러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지금 재선을 희망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중진대 초선의 대결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물군을 대상으로 후보 경쟁력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또 누구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예, 특히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넣어서 여성 중진들 간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 이 부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설 연휴 이후로 지금 하위 20% 현역 의원들 공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범주에 이수진 의원이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나 뭐 향후에 이제 공천 전략 등에 따라서 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나경원 후보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독 지원을 했으니까요.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민주당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미애. 그래서 요즘에 추미애 전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평소에 친명으로 분류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부쩍 친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수진과 나경원 좀 둘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의원과 나 의원, 나 전 의원 모두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다만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가 2년이 흐른 뒤에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됐고요. 예? 이 의원은 부장판사까지 지내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 이렇게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넉 달 만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폭로했던 판사들 대부분 다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한 분 빼놓고는. 예, 맞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등이 있죠. 다만 최근 양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지금 또 다른 변수로,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여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여론조사라는 게 아직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여론조사 공정위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동작을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 전 의원에게 47.9%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게 39%를 지지한다 이런 의향을 밝힌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 오차 범위를 겨우 벗어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아직 뭐 본격적인 총선 전에 접어들기 전의 양상입니다만 동작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리턴 매치가 될지부터 불투명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으로 많이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그거부터 봐야 되고요. 만약에 리턴 매치가 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저 이수진 의원이 새로운 어떤 사람 그리고 뭐 개혁을 외치면서 나온 사람 이런 걸로 처음에 이제 승부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런 구도였지만. 그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임기 그 4년을 거치면서 이수진 의원이 그 부분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꽤 많다. 왜 나만 빼고 해외 출장 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을 뭐 바꿨는데 뭐가 좋아졌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뭐 문제 제기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은 뭔가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요즘에 언론의 논조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지금 1심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은 아마 이 문제 가지고 본인이 사과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은 꼭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유권자들은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만 기각이 되더라도 별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 아니야라고 그 선입견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이거는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본인이 사법농단이 있었다면서 그거 폭로한 것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본인의 뭐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사과는 뭐 나중에 확정 판결 난 이후에 하더라도 적어도 설명과 해명은 있어야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준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사법농단을 있다면서 그걸 폭로하고 국회의원에 들어왔는데 그게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되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출마를 한다?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곳도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곳 하나 더 있죠. 낙동강 벨트, 경남 양산을 지역구인데 당의 요구에 따라서 삼선의 김태호 의원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죠. 평산마을이 있는 경남 양산 을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선의 김태호 의원이 험지 출마,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금 김두관 의원과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아마 김두관 의원 공천도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을 지역주의 극복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남 양산을을 사실상 전진 기지로 배치하겠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빅매치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사람 모두 경남지사 출신이라서 똑같은 경남지사 이력을 갖고 있는 두 후보들의 맞대결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수와 경남지사를 지냈고,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수를 거쳐서 경남지사가 됐는데요. 출신은 김태호 의원이 거창이고요. 김두관 의원이 남해입니다. 김태호 대 김두관, 김두관 대 김태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두 사람 다 뭐 경남도지사를 지낸 그 이력은 있는데, 지금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른 경남 지역에 이제 다른 곳으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서 영남권 중진들은 이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시절에는 그 험지 출마해서 험지가 서울 쪽을 이야기했어요. 수도권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것은 저는 상당히 좀 전향적이라고 보는데, 그 재활용 수준인데 재활용을 하면서 본인이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남 지역에 가도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서병수 부산시장도 의원도 부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의 다른 지역에 가도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낙동강 벨트에 투입을 하거든요. 낙동강 벨트라는 것이 이 부산의 서쪽하고 경남의 동남쪽인데, 여기 보면 양산, 김해, 그리고 강서 이렇게 해서 9개 선거구가 있는데 5개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그 5개 그 민주당을 탈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김태호, 서병수 의원을 했고 또 조혜진 의원까지 다시 옮기러 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떠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떠난 지역은 일종의 양지거든요. 양지는 인물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겸장의 이런 그 위치에서 이 상당히 저는 전향적인 재활용이라고 보는데, 두 마리 토끼를 위한 것이다. 네, 그 만약에 가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그렇지 않고 또 김태호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 조혜진 의원 개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저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진 용태론 하면 아예 험지 출마, 서울에 가거나 서울에 가면 성산이 더 낮아지죠. 그렇죠. 전혀 뭐 연고도 없는 전혀 없는 곳에 가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출마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그 떠난 지역에는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좀 보지 못한 그런 공천 방식이라고 보는데, 저것이 이제 나중에 북상을 해서 서울에 왔을 때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입니다. 현역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국민소통 수석, 청와대 수석, 맞대결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야, 여기는 이 두 분은 벌써 몇 번째
재대결입니까? 세 번째 맞대결이 아마 성사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지난 20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두 차례 모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이겼고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이 혐의로 정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더불어서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정진석 의원께서 출마할 수 있나요?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받으셨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천 기준을 되게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급심에서 형을 받은 분들은 일단은 컷오프 대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나열한 죄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파렴치 범에서 그 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이라는 것을 이게 폭넓게 해석할 거냐, 좁게 해석할 거냐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뭐 벌금형 정도 이렇게 끝났는데 이건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랬든 저랬든 시스템과 제도로 이걸 결정을 해야지 누구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면 그때서부터는 뭐 모두가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 민주당도 비판을 중도층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과의 차별화해서 일정 부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라 제가 볼 때는 정진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수현 전 의원은 그 헤비타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공천을 받는 걸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언론이나 당에서 별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금 크게 그 수사에서 그 뭐란가 결정적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까지 이 두 지역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차법적인 일단 고비부터 넘겨야 되는 두 사람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설 연휴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됐죠. 행보에 따라서 명절 밥상 이슈가 어떤 게 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좀 그만 좀 싸웁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설 명절에 이번엔 말로 직접 안 하시고 SNS를 택했네요. 예, 공개 일정이 없는 기간에 폭풍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난 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 40여 분밖에 안 됐는데 6개 연속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일대로 지난 9일 밤에 밤 11시 57분에 첫 트윗을 올린 이후에 9분 간격으로 두 차례 더 트윗을 올렸고요. 또 이후 6분이 지나 글을 올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올린 트윗에 댓글을 달면서 댓글을 달거나 또 공유를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저렇게 글을 올렸다면 단연 주목받는 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친문과 친명의 갈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도 이제 친문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지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다면 그건 묵인. 혹시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이 당 지도부가 좀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러다가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정말로 단결 이걸 많이 강조를 하네요. 다만 이걸 이제 공식 석상이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 6개 폭풍 트윗, 그 첫머리로 올린 그 SNS 트윗 문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우리를 구분짓는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 단결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설을 앞둔 밤이 깊어가는 만큼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 소명을 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나누는 건 죄악입니다. 글쎄요. 뭐 지금 비명들은 죄악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공천을 받을까 봐 지금 못 받을까 봐 지금 이게 지금 전전긍긍인 상황이라서 근데 친명 비명 얘기하지 마세요.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 권력 갈등의 이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친명과 비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그 두 사람의 반응도 보시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때는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이게 저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있잖아요. 인색하시네. 이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이게 한 송이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자, 한때는 장미꽃을 주고받았습니다만 물론 뭐 저 장미꽃 주고받았을 때도 여러 그 갈등을 뭐 보이다가 저렇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지금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만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바람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합을 해친다는 소리 대신에 이제라도 치열하게 윤석열 정권이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하고 또 승진시키고 엄호하고 불법을 감싸고 한 그대들이 단합을 해친다는 타령은 먹히지 않는다. 제발 좀 나서서 그럴 시간에 좀 더 싸워달라 이러면서 대여 공세에 더 속도를 내고 더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문 의원들, 친문 정치인을 향하는 그 시각이 이중잣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예. 다른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청와대 출신 핵심 그 문재인 키즈라고 불리는 친문 의원들에게는 뭐 좀 뒤로 물러나달라, 일선 후퇴해달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에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간접적 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이 없거든요. 어허. 실제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을 놓고 추 전 장관을 어디에 배치할지 내부 여론조사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작을도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 전 장관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당대표를 지냈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만 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범, 그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이 기준에는 추 전 장관도 엄연히 따지면 포함이 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민주당 다른 인사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다소 적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세게 내고 있는 이 지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 추미애 전 장관은 뭐 트윗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이건 죄악입니다 올려도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싸우지 맙시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my way, 나는 내가 길 가겠다. 이게 말리는 건지 아니면 말리지 않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이런 식의 뭐 단합을 강조한 거를 올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올린 것이 한 번 올리고 끝난 거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요번에도 사실은 호소를 했지만 그 후속적인 어떤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느냐, 단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강성 지지층은 대표가 마지못해 저러는 거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자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그거를 그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좀 더 단호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에서 강성 지지층은 저렇게 계속 나가면서 그래 당대표는 그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우리랑 같이 하고 있어 이러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고 글을 올립니다. 근데 글만 올렸어요. SNS로. 과연 이게 실제로 갈 것인가? 자, 보시면 이미 친명 지도부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뭐 대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어요. 왜 이러는 거냐? 원래 친문이었는데 지금도 친문인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눌러야 되고 추미애 전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장관도 대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문에서 친위로 돌아서면 아무리 친문이라 하더라도 지금 친명 입장을 대변해주면 이번에는 그래도 이분도 친문이잖아요. 근데 공천 됐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자, 이렇게 될 경우를 지금 우려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말이 좀 어다르고 아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폭풍 트윗을 했는데 저 폭풍 트윗에서 단결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결하자고 했지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예. 이재명 대표 입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결한다고 해서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주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장 기자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결을 얘기했지. 그럼 단결한다고 해서 그러면 친문 출신들은 다 공천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의 흐름을 전 잘 쫓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결을 얘기했죠. 그거는 공천이 끝난 뒤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총선에 임하자 이런 뜻이지 임종석이라는 특정 인물을 내가 공천을 주겠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다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우 아주 강한 일종의 충성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악역을 맡아주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은 공천 주고 한 사람은 공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계파 갈등 막 불거지기 시작하면 아니 추미애는 주고 임종석은 못 주고 그 기준이 뭡니까? 둘 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헌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추미애가 더 공헌을 했으면 공헌을 했지. 게다가 조국 전 장관 지금 또 나온다잖아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전향한 사람과 전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구심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의 차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친명만 가지고 순수 친명만 가지고는 총선에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에게 큰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는 친문이든 비명 중에서도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결이라는 말을 봐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단결을 그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까지 역할 분담을 잘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전에 그 2차 체포동의안 그 가결됐을 때, 부결을 호소했는데 가결됐을 때, 그때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일선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반대파들을 그때 이탈한 사람들을 끝까지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단결, 통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실제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한 것처럼 돼가잖아요. 그 원칙과 상식 다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도 역할 분담이구나. 이명백 공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서 국합, 배드캅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비명계에서 폭풍 트윗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한 중진 의원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 중진 의원 얘기가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그 윤석열 탄생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임 공관위원장이 대신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선이 지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 당이 결사옹이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아직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 22대 총선 이후에 꾸려지는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더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결이 같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가기 위한 그 경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의원들로 채워져야지 비토를 놓을 만한 또 다른 비명계 현역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 대표는 원치 않을 것이다. 아마 그 지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공천 기준이 임 전 실장과 추 전 장관이 갈리는, 그러니까 추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묶이고 임 전 실장이 갈리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자, 임종석, 추미애.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잠깐 이름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의 행보가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향 부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의 전초전 행보에 희동이 걸렸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고향에서 내일 입장 발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1심뿐만 아니고 지난 8일 2심 끝나고서도 입장문이라는 걸 냈는데 그때도 보면 계속해서 했던 총선 출마를 시사했어요. 그러면 내일도 아마 총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난 2월 1일에 보면 본인이 하는 싱크탱크가 있죠.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이 싱크탱크에 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시도지부 5개 이상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총선 출마를 얘기할 것이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죠. 아마 지역구 출마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 비례 출마를 할 텐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에서는 조국 신당을 아마 받아주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송영길은 아니어도 조국은 생각해 본다고 했었거든요.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여러 다른 기류들을 보면 아마 안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결국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호가 하려면 10몇 번 갈 텐데. 독자 노선으로 간다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당명 가나다순 나중에 이제 되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호가 아주 뒤로 갈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지역구 공천을 아예 안 하고 비례 전문 정당으로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좀 의아하다는 분이 드실 거예요. 물론 대법원 판결 안 났습니다. 그걸 전제로. 근데 1심, 2심까지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총선 출마하겠다? 이게 이제 법정 구속이라는 걸 보통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면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법정 구속을 피한 거 이것도 조금 이례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모두 13개의 혐의 가운데 8개가 유죄였고요. 그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그 7개 가운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결국 피하게 됐거든요. 이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2심에서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죄의 종류 또 형량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일 겁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옛날에 했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 안 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DNA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죠. 민정수석이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을 맡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사와 대립각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난 이 시점에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거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공인은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금은 나은 모습이어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못한 모습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 힘을 가지고 저렇게 못한 모습이어서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박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오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층과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은 별로 겹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지자가 양쪽을 다 지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 정권의 조국 전 장관인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 그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 지지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 지지로 대부분 다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전체 총선 판세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살아오면 그때 가서 연대하는 정도, 우리를 도와라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국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다르다.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출마하든 안 하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는 득실이 별로 없다? 아니죠. 이게 출마를 하면 다시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권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상작용 때문에 중도층에는 안 좋은 영향을, 저 세력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네. 이런 효과를 줄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그 효과는 미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선거, 지역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3지대 정당들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전에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합당을 성사시켰습니다.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텐트는 쳤습니다. 빅텐트에 첫 발을 뗐습니다. 적어도 왜 텐트 칠 때 폴대 세우잖아요. 그거는 일단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 커질지 작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과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개혁신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탈당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벌어지면서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집단 탈당하자, 당비를 해지했다 이런 글들이 지금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내에서 이런 욕설이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 이기인 대변인 같은 경우에 통합의 기조와 과정이 불투명했다.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했고요. 허은하 인재영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본인 또한 이 합당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선 이해득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사과를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나와서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기호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하게 통합을 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구 후보를 내기 위한 통합이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요 인물들은 다 지역구에 출마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순위를 받기 위한 포석이었다. 현역 의원 확보를 위한 포석이었다. 이 점을 에둘러 인정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왜 개혁신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클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반발 목소리가 큰 것은 지금 다른 그 세 개 그룹은 전부 다 민주당 성향이에요. 유일하게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준석 대표는 이 보수의 노화의 방주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출하러 가는, 그러니까 여전히 보수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보수에 뭐 지금의 현재 보수 정치에는 반대하지만은 이준석 씨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민주당 계열과 합당을 한다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반발이 심한 그 상황인데 심지어 그 뭐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SNS에 글을 올려서 나는 여전히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이 되는 거죠. 개혁신당에서 그 참여한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도저히 이게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합당을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차례상 민심에 이 당을 올려야 되는 그 절박함, 다급함. 그거 하나하고 2월 15일 날 국고보조금이 그 기준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원숙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통합을 해서 몸짓을 5석 이상으로 불리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일단 4석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정당을 만든 건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단계가 있죠. 하나는 예선 단계에서 공천을 놓고 비례대표 특히 공천을 놓고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건 본선에서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2020년에 비슷한 정당이 있었어요. 그 민생당, 그때 박지원, 손학규, 천정배 이렇게 참여를 해서 거기서는 일단 그때는 58곳의 지역구를 내는데 단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 비례대표도 3%가 안 돼서 못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좀 상황은 다르죠. 뭐 현역 의원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 또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2의 민생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동일한 기호,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호 얘기를 하던데 기호 3번 쟁탈전 이것도 정말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 거의... 아니 지금 녹색 정의당이 6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6석을 넘기면 기호 3번이 됩니다. 안 그러면 기호 4번이 되는 거겠죠. 근데 현재 4명이잖아요. 4명이니까 이제 3명이 더 와야 돼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그 민주당의 경우에 이번 주에 아마 며칠 뒤면은 이제 컷오프 20%를 통보를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통보를 하면 이제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 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떨어진 사람들. 그러면 이제 총선에 못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탈당해서 다른 정당의 총선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당을 노크하게 된다면 이삭죽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석만 확보하게 되면 기호 3번이 되는 거죠.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2번이 아니더라도 그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총선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탈락자가 생기거든요. 그 아까 이삭죽기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삭죽기가 되면 뭐 기호 3번은 비교적 쉽게 그 아마 지금 개혁신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다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요. 기호 3번이 되면 이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어지고 준연동형 되면 지난번에 1, 2번 없었어요. 없었죠. 3번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2당부터 시작하나요? 바로 이번에도? 아니 그거는 또 어디에 달려 있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의원 꿔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 위성정당에 그 정당이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보다 더 의석이 많다 그러면 그게 상위 순번으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위 순번으로 가고 만약에 뭐 한 5명만 꿔줬다 양당이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맨 꼭대기에 개혁신당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일단 이준석 대표가 통합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 네. 아니 이준석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맨날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지역구 가야죠, 광주라도 가야죠, 아니면 인천 계양 가야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정작 본인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나와요? 아니요. 본인은 여러 차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지역 출마를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아직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공언했지만 저는 이제 제3지대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게 제3지대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배지를 한 번도 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세대를 좀 키워주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비례로 오히려 권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역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비례로 갈 수도 있고. 이낙연은 지역 가라고 했는데 본인은 비례로 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배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차세대를 좀 지원한다는 선배들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선택지가 넓어지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양보하는 모습 이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가 전국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바람을 일으키는 지원 유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선배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열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이준석 당대표가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노원은 노원 가불병 중에 병이 지금 거의 뭐 없어지는 분위기라고 해요. 지금 선거구 획정이 되면. 그럼 노원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대구 얘기가 있는데 대구 지역의 정치를 잘 아시니까 대구에서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상당히 공을 들였죠. 본인이 아버지가 원래 이제 경북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이야기도 가끔 그전에는 거의 하지 않다가 부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경북에 뭐 선산이 있고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본인이 대구 출마한다고 하면서 대구의 12명 국회의원을 앉아서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중에서 가장 나쁜 놈하고 붙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구 가서 계속 도발을 했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준석 신당을 가지고 출마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참여한 당은 전부 다 민주당 계열이 상당히 많이 있는 당이에요. 이낙연, 뭐 조홍천, 그렇죠. 뭐 이원호, 뭐 대구 유세하는데 막 이낙연, 조홍천 이런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그 전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할 때보다도 저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는 저 정당 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하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원병도 지금 지역구도 2개로 줄어들 뿐더러 지금 김성환 의원이 그 중진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준석 대표는 갈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회에 오는 15일 집단행동 이미 예고했고 전공의들도 오늘 SNS로 인터넷으로 임시총회 엽니다. 어떻게 할지 대응책 논의한다고 합니다. 최영일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온라인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전협 박탄 회장은 SNS를 통해 2,000명 증원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을 구성하는 전문의들은 의료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협은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설 연휴 직후인 15일 전국 단위의 집단 대응을 예고해 의료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불법 행동에 나서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에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설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숨진 어머니 옆에서 아들은 잠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정말 설 명절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설 명절 당일이었고요. 한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해서 보니까 50대 어머니는 사망한 상태였고 그 옆에서 30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지인이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범행 직전에 이 30대 아들과 이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어머니를 살해했다 하면서 현장 사진까지 전송을 했고 본인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어머니 사치 옆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고 그걸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거가 된 겁니다. 지인한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아니, 살해한 이유가 나옵니까? 이 아들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 지금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복역을 하다가 한 달쯤 전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함께 살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일정한 직업시 생활에 왔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뭔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혹시 이 아들의 음주 문제라든가 직업 등의 문제로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아들의 경우에는 정신병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앞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라든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명절하면 뭐 가족들이 모두 만나서 즐겁게 뭐 식사하고 이런 모습들 위주로 전해드립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동안 묻혀왔던 그런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게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명절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통상적으로 이제 명절에 발생하는 가족 범죄와 유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절이라는 그 시간은 이제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가족들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정을 나누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갈등이 만나서 폭발하는 시기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강력범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예.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올 봄에 이별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간대요. 판다 푸바오. 설을 앞두고 선물을 무려 2개나 받았답니다. 특히 용인시에서 푸바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줬습니다. 흔들어 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조심해. 천천히 침착하게. 새로운 물건에 과시 행동하고 기선제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푸바오의 어떤 모습도 다 좋아 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에버랜드에 방문했습니다. 푸바오에게 특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푸바오가 가서 더 멋진 인생을 그거를 용인 특례시장으로서 하고요. 네, 푸바오가 용인 시민이 됐답니다. 뭐 주민세는 안 내도 되나 봐요. 용인 명예시민이에요? 예, 명예시민인데 지난 8일에 용인시장이 이제 푸바오가 있는 에버랜드로 방문을 해서 그 이른바 그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강철원 사육사한테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특례 명예인 시민증을 수여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푸바오는 이제 용인 푸시의 시조가 됐고 용인 푸시의 시조. 그렇습니다. 명예 시민증은 전남 당양에서 공수해온 대나무로 특별히 제작했다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들었군요. 어쩐지 저게 예쁘다 했는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먹어버릴 것 같은데 시민증을. 자, 근데 동생들인가요? 동생들도 이게 선물을 받았다고요? 푸바오만 용인 명예 시민증을 주고 동생들 안 주면 섭하죠. 예. 지금 루이바오, 후이바오 그 두 동생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뭐 명예 시민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충분히 저 아기 주민등록증을 넘어서서 푸바오처럼 명예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철원 사육사와 송영관 사육사가 저렇게 아기 주민등록증 루이바오, 후이바오 주민등록증 이렇게 들고 사진 찍은 것을 지금 SNS에 올렸거든요.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니 근데 뭐 1살도 안 됐는데 민증이 벌써 나왔네.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이죠. 예.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용인시장한테 주민증까지 받았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 근데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푸바오가 한 4월 달에 중국으로 귀환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4월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국하기 한 달쯤 전부터 격리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푸바오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도 유튜버가 있을까? 있어요. 있대요. 작년 6월에 했죠. 북한의 유튜버. 근데 이 사람은 북한 주민이 이렇게 살아?
북한의 실제 생활과는 정말 동떨어진 호화 생활로 화제를 모았던 북한 유튜버인데요. 이 사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Hi everyone, I am at Medium Riding Club. I'm here to practice ballet with some ballerinas. I like to spend family is my top priority, as always. And I have spent your New Year's Day. Did you have a good time? 어머, 킹크랩도 먹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참 이거 비싸서 못 먹는 킹크랩을 북한 유튜버 유미라는 사람의 영상인데, 잠깐만요. 그때 전해드렸는데 이게 채널이 폐쇄됐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유미 채널이 작년 6월 달에 북한의 실상과 동떨어진 과대 일종의 홍보 같은 거짓 홍보를 한다고 해서 강제 폐쇄됐었는데 다른 채널에서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 그 채널은 없지만 다른 채널이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영상이 지난달 4일에 올린 이 영상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일상을 보냈다는 내용인데 저게 일상이에요? 네, 저게 좀 가족과 함께 뭐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킹크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의 진미가 비친 거예요. 셀카도 찍고 그러면서 뭐 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라든가 뭐 승마를 배우고 발레를 하고 뭐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들이 나왔고 또 최근에 또 어떤 영상에서는 평양 지하철을 소개했었는데 거기서 손에 든 저 검정 가방이 저게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명품백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저런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될까? 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왜 채널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폐쇄가 됐던 거죠. 근데도 다시 만든 건 아무래도 선전 효과 그리고 또 선전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과연 북한의 주민들 중에 저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는 할까? 그러니까 일부 있을까가 아니라 존재는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고 굉장히 좀 위화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김주애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 또 잔혹한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보통 국가 또 정상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에 자 이게 뭐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패배를 하면 가장 누가 먼저 책임을 지죠? 선수입니까? 아니죠. 감독이죠. 경기 이후에 사퇴 논란에 휩싸인 이 감독의 얘기입니다.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and then obviously talk with the federation of what was good and what was not so good in that tournament. A lot of good stuff also that we saw. There's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So overall, the entire year we played since I'm here was very successful,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자, 저렇게 해서 선수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손흥민 선수 저러고도 또 토트넘에 가서 또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감독은 어찌됐든 뭐 그때 막 공항에 왔을 때 막 실망한 팬들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지금 어떤 입장인 건가요? 클린스만 감독이 8일에 귀국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9일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 10일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출국한 거예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에 이제 귀국할 당시에는 다음 주 출국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틀 만에 출국해 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실망하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 아시안컵 대회 탈락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분석하고 책임져야 한다. 더 많은 분석을 해야 되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미국 가서 이틀 만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일단 설 연휴 이후에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아시안컵 대회 분석하고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뭐 졌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다는 겁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 올 한 해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